고양이와 함께하는 예술세계 까미와 깜지의 고향 있는 교양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야! 야!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까미고요. 저는 깜지입니다. 네, 저희 방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두 명이 모여가지고 고양이를 키워드로 한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함께 감상하고 얘기를 나눠보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통해 저희에게 부족한 교양을 쌓아보자는 방송입니다. 외우셨어요? 지금 나 얼굴 보면서 얘기했는데? 네, 외운 건 아니고 좀 반복을 많이 하다 보니 이제 내면화가 됐어. 어디 가서 방송 소개 자연스럽게 그러게요. 하시는 거 이제 아니에요? 내 거가 됐나 봐요. 오, 훌륭하다. 오늘 약간 우리 텐션은 약간 낮춰보자. 너무 잡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엄청 차분하신데요? 모르겠어요. 이게 할 때마다 새롭네요, 진짜. 맞아. 녹음하는 날마다 그 느낌이 너무 다른 것 네, 같아요. 적응이 돼서 이제 뭐 한 5번째쯤 되면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떨려요, 오히려. 오늘은 이상하네. 그래서 저희의 지난 컨텐츠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가 첫 방송 때는 현대소설로 윤희영 씨의 그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양이를 다뤘고요. 두 번째 방송 때는 시집을 다뤘죠. 이수명 씨의 고양이 비디오를 보는 고양이라는 시집을 보았고요. 세 번째 방송에서는 이제 영화로 넘어갔어요. 정재은 감독님의 고양이를 부탁해.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것은 샤를 페로의 장화시는 고양이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던 동화책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제목은 고양이 선생 혹은 장화시는 고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네. 이제 장화시는 고양이로만 일단은 알고 있었죠. 네. 원래 제목은 샤를 페로가 맨 처음에 적었던 건 음. 요건데 이제 후대에 있는 다른 작가들이 그쵸. 이름을 정할 때 네네. 장화시는 고양이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하게 된 거죠. 네. 어렸을 때 이 동화 보셨었어요? 봤겠죠? 봤겠죠?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봤어. 그치, 봤던 네. 것 같아. 뭔가 네. 동화 전집 이런 거 보면 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네, 맞아요. 어렸을 때 어렴풋이 장화시는 고양이 갖고 싶어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 나한테 저런 고양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 작가 소개 좀 해주실래요? 장화시는 고양이라는 동화를 지은 샤를 페로라는 작가는 1628년에 태어나서 1703년에 사망한 17세기에 활동한 프랑스의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원래 제목이 교훈을 곁들인 옛 이야기. 맞아요. 그래서 네. 1697년에 이 산문집을 펴냈는데 민중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전해지던 이야기들을 각색해서 새롭게 책으로 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저희가 오늘 다루는 장화시는 고양이 말고도 잠자는 숲속의 공주나 신데렐라, 네. 이제 빨간 모자를 쓴 꼬마 소녀 등이 포함되어 있죠. 네. 그래서 책이 출간되어서 당시에 진짜 큰 인기를 끌었고 그 뒤에 유럽의 동화라고 하는 새로운 문학 장르가 생겨나도록 이제 기초를 닦은 네. 그런 작품이라는 네, 얘기도 장르를 듣고 있죠. 맞아요. 아예 개척한. 그렇죠. 네. 시초가 되는 그런 작품인 거죠. 이 책이 처음에 나온 이후로 그 뒤에 이제 수많은 작가들이 이 얘기들을 다시 받아서 쓰고 동화책이 많이 나오게 되죠. 네. 그러다 1812년 최초로 그림 형제가 그림 동화집이라고 하는 것을 출간을 하죠. 본인들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는데 원래는 그림 형제가 언어학자들이라고 해요. 언어학 연구를 하면서 이제 수집한 이런 동화들 같은 것들을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이제 각색해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네. 페루의 동화들도 자기네 책에다가 실었는데 그 시대 독일 사회에 맞게 다시 쓴 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에게는 그림 동화로 더 잘 알려지게 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림 동화집은 좀 생소해요, 저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솝우화집은 익숙하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화시는 고양이가 나온 게 벌써 300년이 넘었고 맞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이런 전래 동화는 많은 다양한 다른 작가들이 새롭게 고쳐 쓰기도 하고 각색이 되기도 했고 심지어 이렇게 동화라는 장르를 벗어나서 음악 아니면 오페라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월트 디즈니 만화 영화로까지 맞아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맞아요.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 페로가 그 프랑스 사회의 당대 원로 문인이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의식을 했던 거죠. 아무래도 본인의 그런 지위가 있다 보니. 그래서 이런 민중의 이야기,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해지던 네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얘기를 책으로 펴내는 것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는 시로 쓰는 것들을 가장 수준 높은 글쓰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런 시, 운문으로 글을 많이 썼는데 페로는 이 책을 읽기 쉬운 형태의 산문으로 각색해서 펴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거라고 의식했었나 봐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 출간했었다고 하네요. 그게 이건- 되게 재밌는. 네, 처음 포인트예요. 알았어요. 처음에 출간했을 때. 그쵸. 그래서 그 책의 서문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런 동화들을 이제 각색한 걸 보내주고 하는 그런 편지에 보면은 굉장히 그 변명이랄까요? 내가 왜 이런 것들을 하는지에 대한 당위를 설명하려고 되게 애를 썼던 것들이 꽤 많이 그렇구나. 남아있어요. 신기하다. 재밌죠? 네. 그래서 읽어보니까 어땠어요? 간만에 이런 동화. 새롭고 일단 길이가 짧아서 좋았고요. 엄청 짧죠? 우리가 그동안 네. 읽었던 거에 네. 비하면. 그래서 부담이 확 줄었어요. 맞아요. 이제 페이지를 하긴 하고 부담도 확 줄고 글씨 크기도 훨씬 크니까 네. 되게 읽는데 부담은 없었는데 약간 생소한 느낌이 들었어요. 동화라고 했는데 동화의 느낌, 내가 갖고 있던 동화라는 장르가 갖고 있는 이미지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저희가 내용이나 뭐 뒤에 교훈 얘기할 때 맞아요. 조금씩 할 것 같긴 한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동심을 자극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맞아요. 약간 놀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묘사되는 고양이는 매우 똑똑하고 기지가 있고 영리하게 그쵸. 묘사가 돼서 그런 모습은 보기 좋았죠. 네. 옴기니가 저희가 읽었던 책이 김경훈 씨가 옮긴 책인데 그 김경훈 씨가 옴기니의 말에 쓰기를 고양이는 어쩜 그래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잘할까 정말 그 고양이가 다시 보여 너무너무 꾀쟁이야 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완전 동의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동화를 통해서 고양이는 되게 똑똑하다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학습하는 게 아닌가 그쵸.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 기억에는 개들의 등장하는 동화에서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들은 고양이만큼 이렇게 영리하지 않고 좀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고양이는 굉장히 뭐 교활하기까지 할 정도로 그쵸. 이런 맞아요. 모습을 보이니까 고양이는 똑똑해.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의 비슷한 이미지라는 그런 것 것도 같아요. 좀 재밌죠. 재밌었어요. 네. 저희가 아마 나중에 이런 고양이가 등장하는 민담 같은 걸 아예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볼까도 싶은데 그때 아마 그런 게 얘기가 다시 되지 그렇겠네요.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줄거리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처음 시작은 어느 방앗간 주인이 있고 주인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세상을 떠날 때 유산을 남겨줘요. 세 아들에게. 첫째 아들한테는 물레방아, 둘째 아들한테는 당나귀,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아들한테 고양이 한 마리를 남겨줍니다. 근데 막내가 불만을 갖죠. 그쵸. 형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그럭저럭 먹고 살 텐데 나는 이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까 투덜투덜 대는데 고양이가 이 얘기를 듣더니 주인님이 보잘것없는 유산을 물려받지 않은 걸 알게 될 거다. 나에게 장어 한 켤레와 가방을 주세요. 그 포부 뭐죠? 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죠. 그래서 막내 아들이 그렇게 고양이 말을 신뢰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치만 그냥 일단 한번 해줬죠. 장어도 만들어주고 가방도 구해줬어요. 막내 아들이 구해준 이 장화와 가방을 이용해서 고양이는 사냥을 나섭니다. 동물들을 막 사냥해서 그때마다 왕에게 바쳐요. 왕에게 2-3달간 꼬박꼬박 바치면서 이 사냥은 드카라바 후자그 사냥터에서 사냥한 동물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매번 꼬박꼬박 바치죠. 드카라바 후자기 막내 아들을 지칭하는 건데 없는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거짓말을 한 네. 거네요. 거짓말로 이름을 지어내서 후작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사냥터에서 이런 사냥감을 왕에게 바친 네. 겁니다라고 네. 환심을 산 거네. 네네. 그래서 왕의 한심을 사고 왕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안면을 트게 되는 거죠. 고양이랑. 계속 이렇게 몇 달간 하다가 왕과 공주가 행차를 나간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고양이가 주인에게 그 행차 행렬에 있는 강 물에 빠지라고 시키죠. 저를 믿고 한번 거기에 물에 빠진 척을 해라. 이렇게 시키고 그리고 그걸 믿고 해? 네, 주인은 고양이 말을 다 믿어요.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의외로 순진해.
그리고 그때 고양이는 주인의 옷을 숨겨버리죠. 그래서 장난꾸러기네. 계획이 있어요. 빅픽처를 그리고 음. 그래서 왕의 행차가 지나갈 때 여기 사람이 물에 빠졌다라고 음. 소리를 치고 이 소리치는 고양이를 왕이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고양이가. 도둑이 드카라바 후작의 옷도 훔쳐갔고 저기 물에 빠졌으니까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왕은 고양이를 이미 알았고 드카라바 후작은 보고 싶어 했고 이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고 멋진 옷을 왕이 주죠. 그래서 이런 멋진 옷을 입고 등장한 아들을 보고 또 공주는 반하죠? 네, 반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은 되게 분위기 좋게 행렬에 합류해서 같이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근데 그때 고양이는 항상 이 일행들보다 약간씩 앞서 나가면서 거치게 되는 농지들이 모두 이 드카라바 후작의 것이라고 말을 하게끔 거기 소장민들에게 강요, 협박 이런 걸 하게 되고 위협을 하죠. 네. 그래서 이 행렬이 지나가면서 왕은 그 많은 농지들이 이 후작의 것인 거를 인지하게 되고 마지막 이 행렬이 식인귀의 성에 다다르게 돼요. 근데 고양이는 일행들보다 또 먼저 가서 식인귀를 꼬드겨서 여러 동물로 변하게 한 뒤에 마지막에는 생쥐로 변하게 유도를 합니다. 대단해. 네, 그리고 막바지에 이 생쥐를 잡아먹으면서 식인귀를 없애버리고 저택을 갖게 되고 아들은 공주와 결혼하고 고양이는 대영주의 자리에 오르는 이런 이야기로 막을 내리게 되죠. 아마 줄거리 다 들으시면서 맞아 그런 얘기였지라고 네네.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약간씩 그 변형이 여기서 가해지고 다양한 버전이 있긴 한데 이 큰 뼈대는 여기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인데